아이고, 이거사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집에 비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집의 기운이 사람을 눌러 우환이 생긴대. 오래 방을 비워두면 귀신이 들어와 산대잖아. 너 2층에 방방이 귀신이 산다고 생각해봐. 안 무섭니? 엄마는 말이 좀 되는 소리라세요. 2층 왼쪽 방 남자. 유선희. 신원 확실, 잠만 잘 뿐, 보증금 없이 월 50만 원. 광고의 위력은 대단했다. 그녀가 낸 벼루시장 광고가 나가자 전화가 빗발쳤다. 무엇보다 지하철 2개 노선이 통과하는 교통의 편리함이 강점 중에 강점인데다 보증금이 없는 것도 큰 이점이었다. 그녀는 빗발치는 전화 중에 목소리만으로 옥석을 가리는 일에 돌입하였다. 무엇보다 확실한 신원이 중요하고 출퇴근 시간이 일정할 것과 집안에서 음주나 흡연이 금지되고 허락 없이 외부인은 출입 금지 등 까다로운 조건을 그녀는 오로지 전화로 동의를 받아야 했다. 사람들은 의외로 그녀의 까다로움에는 별 이의를 달지 않는 것 같았다. 10명이 넘는 사람의 전화를 받으면서 그녀는 사람의 목소리가 그의 신상 명세서보다 더 많은 정보를 대변해 준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나중엔 몇 마디의 말로 고향과 나이, 교육 문화 수준과 취미까지도 어느 정도 알아낼 수 있었던 거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녀는 한 사람을 뽑았다. 우선 고향이 같은 쪽이라는 것이 이유 없이 안심이 되었고 광고 일을 한다고 하니 수준도 웬만할 것 같았다. 41살이 되도록 독신인 것이 좀 걸렸지만 그의 말을 믿었다. 그는 일만 하다 보니 어느새 이런 나이가 되었더라고 말했다. 그의 솔직함에 오히려 신뢰가 갔다. 전화로 모든 조건에 합격을 하여 이윽고 그 남자가 방을 보러 왔다. 그 남자는 2층 왼쪽 방을 보곤 매우 흡족해 했다. 방이 좋군요. 그가 감탄하며 말했다. 방이야 좋고 말고다. 남쪽으로 넓은 창이 나 있고 12자 장롱이 들어갈 만큼 큰 방인데다 장차 아들이 장가를 들면 신혼부부의 침실로 쓰려고 이어졌으므로 작은 드레스룸이 딸려 있을 뿐 아니라 비데까지 설치된 화장실까지 붙어있는 방이다. 10년도 더 전에 그녀의 남편은 대지 60평, 별로 넓지도 않은 대지에 2층 집을 지었다. 2층에 방 3개, 아래층에는 방 3개를 넣어 방이 도합 6개였다. 나중에 아들, 손자, 며느리 다 함께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많은 방을 만든 것이었다. 그녀는 장래에 결코 아들 내외를 데리고 살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었지만 당시엔 그 일 말고도 남편과 하도 싸울 일이 많아서 앞으로 빨라야 20년도 더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부터 그까지 방 때문에 싸울 체력도 없었다. 막상 집 짓기가 시작되자 그녀의 남편은 하던 본업을 사촌 동생에게 맡기고 아침부터 공사장으로 출근했다. 그리곤 인부들과 밥 먹고 술 먹고 싸우고 구슬리고 달래느라 집이 다 지어졌을 때는 그녀의 남편 체중은 거의 10kg이나 줄어버렸다. 그녀의 남편은 아래 위층 85평에 20년 후 손자 손녀까지 공리하여 두 손자들은 아래층에 두 손녀들은 위층 방을 주려고 하였다. 그러니까 그녀의 며느리가 될 아이는 손자 2, 손녀 2 이상은 낳아야 할 것이었다. 물론 남편도 20년이 지난 지금은 아이들이 다 그의 꿈대로는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허나 그때 겨우 중학생이었던 아이들은 그들의 꿈만으로도 과정한 어깨에 그들 부친의 꿈까지 얹혀 압사할 지경이어서 결국 아들이 집을 뛰쳐나가기에 이르고 말았다. 일이 그렇게 발전하기까지 번번이 남편이 받는 충격은 차마 옆에서 보기에도 딱하기만 했다. 그녀는 아비에게 반기를 드는 아들도 아들에 대한 배신감으로 밤잠을 못 이루는 남편도
어느 쪽이든 그저 다 같이 불쌍하기만 하여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다. 지금은 저 세상에서 살고 있을 그녀의 시어머니는 원래부터 늘 아들과 손자만을 과도히 사랑하고 며느리에겐 이유 없이 적대감을 보여서 어느 날은 아들 편이 되었다가 어느 날은 손자 편이 되기도 하였지만 한 번도 며느리 편이 된 적은 없었다. 그리하여 전쟁은 일수 1대1로 시작하여 반드시 2대1로 반전하기 십상이었는데 그런 삼파전이 있는 날이면 실로 엄청난 사태가 야기되기도 하여서 그때의 그녀의 집은 정말로 언제쯤이면 평화가 도래해 줄까 끝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그 시어머니도 떠나고 아이들에 대한 남편의 턱없는 꿈도 사라지고 아이들은 제가끔 제 꿈을 꾸느라 부모의 꿈 같은 건 꿈도 꾸지 않게 되었을 즈음 그녀의 집은 급속히 조용해져 버린 것이었다. 그렇게 비로소 집안에 평화가 찾아왔는데 그 평화의 요소는 뭐니 해도 그들 부부의 체력이 급속히 떨어져 더는 격렬한 전쟁을 할 수 없게 된 데 있었다. 집은 하루 종일 물속 같은 정적 속에 잠겼다가 밤이 되면 제가끔 들어와 저마다 방문을 굳게 닫았다. 그러고 나면 건평 80평의 집안은 또다시 깊은 물속처럼 고요히 가라앉는 것이었다. 게다가 지금은 그 아들마저도 군대에 가버려서 2층은 온통 텅 비어 있었다. 그럼 내일부터 입주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우선 전화로 들으셨던 조건에 서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럼요. 실내에서 취사 절대 금지, 사전 허락 없이 외부인 출입 금지, 음주 흡연 절대 금지. 그녀는 깐깐하게 챙겼다. 남자의 사인을 받고 주민등록증을 받아 복사하고 급한 연락이 가능한 친인척과 절친의 전화번호까지 요구했다. 만일에 대비하여 긴급한 상황, 이를테면 갑자기 발병을 하던가 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비였다. 그 남자가 흔쾌히 오케이를 했으므로 그녀는 간혹 라면을 먹고 싶을 때는 아래층 주방을 사용해도 좋다고 선심을 썼다. 이튿날 저녁을 먹고 그 남자가 이삿짐을 실은 택시를 타고 집 앞에서 내렸다. 옷가지를 넣었는지 찢어지게 배가 부른 백화점 종이 가방 2개와 이불 보따리 하나가 이삿짐의 전부였다. 광고 일을 하는 사람이 싣고 온 짐이라기엔 이삿짐이 꽤 남루하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그게 죄가 될 수는 없을 것이었다. 하지만 며칠 후 중고품으로 싸게 샀다는 설명을 붙여 침대를 사들일 때는 기분이 살짝 나빴다. 그녀의 집안으로 저런 허접한 짐이 들어오는 것을 그녀는 원치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사소한 시작에 불과했다. 그 남자는 매일매일 뭔가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소형 냉장고와 16인치 TV 세트를 사들이고 그 다음 날은 중고 세탁기와 중고 옷서랍을 사들이고 날마다 살림살이를 사들이는 거였다. 그 모든 것은 재활용센터에서 사들인다는 사실도 더 기분을 나쁘게 했다. 그의 방은 날마다 사들이는 살림살이로 꽉 찼을 것인데도 그 남자는 한밤중이면 식구들이 자고 있는 중에 뭔가를 사가지고 와서 부스럭부스럭 박스를 벗기거나 비닐끈을 풀어내는 소리를 내었다. 비로소 그녀는 아뿔싸, 이건 아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어 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생각했던 것은 영자 동생처럼 날렵한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와서 나갈 때도 그렇게 간단하고도 깔끔하게 잃을 데 없었던 것처럼 그런 방을 놓고자 했던 것이지. 저렇게 본격적으로 판을 벌려 살림을 살게 할 생각은 결단코 없었다. 그녀는 점점 불쾌하고 속이 뒤집어지기 시작했다. 혼자 속을 끓이는 중에서도 급기야 이 모든 일이 여고 동창인 영자 그 기집애 때문이라는 생각에 갑자기 영자까지 원망스럽다. 영자가 그녀에게 돈맛을 들인 탓이다. 어느 날 영자가 그녀에게 간청하였다. 얘, 니네 집에 노는 방 있지? 그거 내 동생한테 2달만 좀 빌려줘라. 영자에게는 20여 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간 동생이 있었다.
그가 이번에 국내 어딘가에 테마파크 기획을 하게 되어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장기 모텔 생활이 너무 불편하다는 거였다. 그럼 네가 데리고 있어야지. 누나가 있는데 모텔 생활이라니. 네가 너무한 거 아니니? 왜 아니니? 안 그래도 우리 집에 있다가 모텔로 되나갔어. 머리 다 큰 아들 녀석이랑 한 방 쓸래니 좁은 방에서 서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가 봐. 그러지 말고 네 방 좀 내줘라. 부탁 좀 하자. 어? 그리하여 영자의 동생이 조용하던 그녀의 2층 왼쪽 방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었다. 그래도 나 절대 밥은 못 해준다. 그건 알지? 그런 걱정은 하지 마. 걔는 밥 줘도 못 먹어. 어디 얼굴 마주칠 시간이나 있는 줄 아니. 그리하여 영자의 동생이 그녀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고 영자는 감지덕지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영자의 남동생이 들어오던 첫날 식구들과의 상견례를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했지만 그마저도 영자 동생의 시간이 맞지 않아 이루어지지 못했다. 누님, 죄송해요. 밥은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나가는 시간은 새벽이지만 들어오는 시간은 언제일지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밥만 주시면 돼요. 영자 동생이 말했다. 과연 그는 새벽에 세수도 안 하고 나가 회사 앞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샤워했다. 세탁물을 일주일에 한 번 집 근처 세탁소 아줌마가 가지고 갔다가 갖다 주었다. 그녀가 하는 일이란 그 오고 가는 세탁물을 내주거나 받아주는 일이었다. 2달만 쓰겠다는 영자 동생은 일의 공사가 지연되어 넉 달이 되었다. 그러나 석 달이건 넉 달이건 그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4개월이 지나 영자 동생의 일이 다 끝났을 때 그동안 고마웠다고 말하며 영자 동생은 봉투 하나를 내놓았다. 물론 그녀는 펄쩍 뛰었다. 아니, 이러지 마. 영자 동생이면 내 동생이나 진배 없어. 이러는 게 아니야. 더군다나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야 돈을 받지. 돈을 받을 일이 없다네. 그녀는 펄펄 뛰며 사양했다. 하지만 영자 동생도 막무가내였다. 누님, 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받아주세요. 이것도 한 달치 모텔비에 대면 공짜예요. 그리고 나도 넉 달 동안 돈을 엄청 벌었답니다. 괜찮아요. 편안하게 잔 것만도 어딘데요. 그리고 조금밖에 안 돼요. 이러시면 제가 오히려 마음이 편치 않아요. 받아주세요. 그 대신 다음에 또 한국에 오면 그때도 저 재워주세요. 앞으로도 자주 나오게 될 거예요. 영자 동생이 가고 난 뒤 봉투 안을 확인한 그녀는 깜짝 놀랐다. 50만 원짜리 수표 4장, 200만 원이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넉 달 일하는 시간이 흐르자 200만 원이라는 돈이 저 홀로 살금살금 다가와 손바닥 위로 냉큼 올라앉은 거였다. 그녀는 계산을 시작했다. 방 하나를 내주면 한 달에 5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온다. 1년이 지나면 600만 원이고 2년이면 아이고 머니나. 갑자기 눈앞이 확 튀어오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아직 그녀의 손으로 단돈 10원을 벌어본 적이 없다. 그 사실은 어쨌거나 시시때때로 그녀를 기죽게 하였거니와 적잖은 스트레스였다. 나이가 60에 가까움에도 아침마다 출근하는 앞집 여자에게 공연히 공손해지는 이유도 그런 이유에서이고 빠듯한 생활비로 남편과 한판 붙어 옥신각신 할 때마다 아이고 치사해서 못 살겠다.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하고 큰 소리를 치기를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지만 막상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에 생각이 미치면 앞서의 용기백백 큰 소리치던 저 언니는 사라지고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더 구체적인 생각에 빠졌다간 여지없이 기가 팍 죽었다. 그나마 누가 써줄지도 의문이었고 사실 도무지 자신도 없거니와 점점 노동에 대한 공포감이 현실에 영향을 끼쳐 집안일조차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하여간 그녀는 나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에 흥분하였다. 그렇다면 저 4개의 빈방을 저대로 놀릴 수야 없지. 게다가 아들까지 군대에 갔으니 저 텅 빈 2층이 너무 불쌍하지 않은가. 그녀는 난데없는 동정심을 발동시켜 괜히 혼자서도 잘 있는 2층을 긍휼히 여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우선 대학생인 딸아이가 펄펄 뛰었다. 어찌 모르는 사람과 한 집에서 사느냐는 거였다. 아이고 이거사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집에 비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집의 기운이 사람을 눌러 우환이 생긴대. 오래 방을 비워두면 귀신이 들어와 산대잖아. 너 2층에 방방이 귀신이 산다고 생각해봐. 안 무섭니? 엄마는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하세요. 안 좋다는 건 미리미리 예방이 최고란 말이지. 어디 줄곧 하재니? 오래비 제대할 때까지만이야. 아유 몰라. 딸이 앙탈을 부렸지만 그녀는 그것으로 딸은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남편을 공략하는데 머리를 굴렸다. 사내 하나 홀리는 데는 그저 맛있는 먹이 이상의 좋은 게 없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남편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식탁을 차렸다. 마침내 남편이 포만감으로 매우 형이하학적인 행복감에 젖어 거실 소파의 부름배를 비스듬히 기댈 때 이때다 하고 그녀는 말랑말랑한 키위를 반으로 잘라 차 스푼으로 떠 남편의 입으로 날랐다. 그리곤 약간의 비음을 섞어 본론을 꺼냈다. 여보, 당신 내 친구 명희 알지? 역학 풍수지리 이런 거 공부하네 말이야. 걔가 아까 전에 우리 집에 왔다 갔거든. 그런데 우리 집처럼 이렇게 빈방이 많으면 안 좋다네. 빈방을 노상 그냥 냅두면 그 방에 귀신이 들어와 살기 시작한대요. 별소리를 다 듣네. 옛날부터 그런 말은 있었어. 나도 들은 걸. 사람 수보다 집이 너무 크면 사람이 집의 기운에 눌려 집에 우환이 생기거나 재수가 없다고. 당신도 그런 말 들어봤지? 남편은 더 이상 대꾸가 없다. 원래 그럴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면 마이동풍이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난번 영자 동생이 쓰던 방, 그거라도 세를 들여 2층에 사람이 좀 살았으면 좋겠어. 안 들었으면 모를까 그 말 듣고선 2층에 올라갈 때마다 자꾸 걸리기도 하고. 아이고 언제 철들래? 그저 예편네들이 할 일이 없어 큰일이다. 아니 그렇게만 말할 게 아니라니까. 명의도 다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데. 그녀는 곧 죽어도 돈 욕심이 생겼다는 말은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지난번 영재 동생 있어 보니 어디 하나 불편한 데 있습니까? 남편은 대꾸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민수 제대할 때까지만 사람 뒀으면 좋겠어. 내일 벼룩시장에 광고나 한번 내봐야겠어. 그녀는 남편의 뒤통수에 대고 오금을 박았다. 반응이 없는 건 승낙이나 마찬가지다. 그리하여 이튿날 그녀는 당장 벼룩시장에 방을 내놓았고 그 결과 오늘에 이른 거였으니 영자가 원망 들을 이유가 아주 없지는 않은 셈이다. 그 남자는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식구들을 보면 깍듯이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들어오면 벗은 신발을 가지런히 한쪽에 돌려놓곤 발소리를 죽여 2층으로 올라갔다. 몹시 깔끔한 성격인 듯 퇴근한 뒤에는 매일매일 청소하고 빨래도 했다. 2층 욕실에서는 밤이 늦도록 물 쓰는 소리가 들렸다. 당장 나가달라고 해야지. 더 이상 짐을 더 불려놓기 전에. 이미 그 남자의 짐은 지금 실어내도 중형 트럭 하나는 불러야 할 만큼 불었을 터였다. 그러나 막상 들어온 지 열흘도 안 됐는데 나가라고 하면 저 남자가 순순히 나가줄까? 만일 못 나가겠다고 버티면 나가지 않는 저 남자와 밤낮으로 얼굴을 부딪히며 살아야 할 것이었다. 그녀는 돌아버릴 것 같았다. 그렇다고 남편이나 딸에게 불평할 수는 더더욱 없었다. 혼자 끌탕을 하느라
그녀는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했다. 그 남자가 여전히 중고품 살림살이를 사들이기를 계속하던 어느 날 그녀는 그 남자가 출근한 뒤 보조키로 그의 방을 몰래 열고 들어가 보았다. 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뒤로 자빠질 뻔했다. 넓은 방을 둘러가며 사방으로 살림살이가 빼곡하게 둘러쳐져 있었고 방 중앙에는 접이식 침대가 놓여져 있었다. 들어올 때 그녀가 본 중고품들은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이었다. 언제 들여왔는지도 모를 찬장, 전기밥솥과 선풍기, 소형 냉장고, 그 밖에도. 화장실 문을 열자 세상에나 그녀는 벌어진 입이 더 벌어졌다. 욕조 위에는 언제 구해왔는지 널쩍한 송판을 걸친 위에 휴대용 가스 부스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구석에는 부탄가스가 박스채 놓여 있었다. 그 언저리엔 이미 다 쓴 빈 가스통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이 화장실 안에서 밥하고 국 끓이고 빨래하며 완벽한 살림을 하고 있는 거였다. 실내에서 취사 절대 금지 조건이 무색했다. 그녀는 기어이 머리를 싸매고 누웠다. 밤이면 침대에 파묻혀 그 남자가 내는 빨래하는 소리를 참느라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았다. 왜 그래? 어디 아파? 퇴근한 남편이 이마를 짚어보며 걱정스레 물었다. 그 남자의 세탁기가 마침 작동을 시작하자 그녀는 금방 피가 거꾸로 다름질 쳐서 마침내는 정수리로 팍 터져버릴 것 같았다. 아이고 못 살겠다 여보. 그녀가 뒤집어 썼던 이불을 확 걷어붙이며 벌떡 일어나자 들여다보고 있던 남편이 혼비백산 물러났다. 아이고 왜 그래? 못 참겠어.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저 남자 좀 어떻게 해봐요. 그녀는 그녀가 저지른 일에 대해 핀잔을 들을까봐 숨겨왔던 저 남자의 비리를 폭로하고 남편에게 구원을 청했다. 그동안 저 남자가 2층 왼쪽 방을 어떻게 유린하고 훼손하고 있는지에 대해 낱낱이 일러 바쳤다. 그러나 전 후사를 다 들은 그녀의 남편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어이구 멀쩡한 집에 귀신이 사네 어쩌네 굿을 피더니. 왜? 잘 됐잖아. 2층이 텅 비어 무섭다며. 저렇게 밤낮으로 후다닥 빨래도 하고 밥도 해먹고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구만. 잘 됐네. 하하. 이는 내가 죽을 것 같다는데 지금 웃음이 나와요. 내일 당장 저 남자 좀 내보내요. 아휴, 나 죽네, 죽어. 됐네, 이 사람아. 들어온 지 며칠이나 됐다고 나가라고 해. 별 이유도 없이. 이유가 왜 없어요? 계약 조건을 깨뜨렸잖아요. 조건이 뭔데? 저 사람이 술 먹고 주정했어. 친구들을 몰고 왔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잤어. 그건 아니지만 일단 실내에서 취사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제일 큰 조건이지. 그걸 저 남자가 어겼다고. 하여간에 저 남자 좀 당장 어떻게 해요. 내가 진짜 죽을 것 같다니까. 그녀는 머리끈을 동여매고 누웠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정말로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다. 아무리 그래도 당장은 나가라고 못해. 한 달이나 채우거든 나가달라고 좋게 얘기해도 될뚱말뚱이야. 한 달 지나면 설득을 해볼 테니까 당신도 너무 그러지 마. 젊은 사람이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한 푼이라도 아껴 잘 살자고 저러는데 가상하구만. 아유, 그저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요. 남편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되었다. 그래, 너 잘났다. 뭐 하나 도움이 되는 게 있어야지, 도움이. 저걸 남편이라고. 그녀는 2층 남자보다 남편이 더 밉살스러웠다. 하지만 어쩔 것인가. 남편 말대로 어려운 젊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생각으로 한 달을 참아내는 일밖에 다른 수가 없었다. 그 한 달 동안 그녀는 되도록 그 남자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 남자가 집에 있는 일요일이나 토요일이 되면 그녀가 집을 나가 거리를 배회하였다. 그렇게 겨우겨우 시간이 흘러 남편이 약속한 한 달에서
일주일이 남았을 때 남편은 2층 남자를 아래층으로 불러 정중하게 방을 비워줄 것을 청했다. 그 남자는 매우 흔쾌하였다. 살아보니 안 그래도 불편하실 것 같아 그동안에도 몹시 송구했습니다. 내일부터라도 방을 알아보고 방이 정해지는 대로 비워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게 아닌가. 아, 저렇게도 흔쾌한 남자라니. 그녀는 그 남자에게 100배 사죄를 하고 싶은 심정이 되었다. 그 남자가 예의 깎듯이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2층으로 올라간 후에도 그녀는 저렇게 경우 바른 사람에게 너무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몹시 불편했다. 이튿날 밤 자정이 넘어 소등을 하고 누웠는데 언제나 그랬듯이 그 남자가 조심조심 현관문을 따고 들어왔다. 그런데 어느 때와는 다른 움직임이 있다. 문을 열고 닫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니와 2층으로 올라가는 발자국 소리는 분명 혼자의 것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발소리는 매우 가볍고 조심스러운 것으로 봐 그 주인공은 여자일 것이 분명하다. 그녀는 누웠던 이부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니 저것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여자까지 집에 들이는 거야. 막판이라 이거지. 못 참는다. 절대로 못 참아. 어제 그 남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진 것이 억울한 것까지 합쳐 그녀는 그 밤 한숨도 못 잤다. 치미는 분노를 삭이느라 온몸이 다 부들부들 떨렸다. 아침이 오기만 하면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도 더 이상 안 된다고 몰아붙여 당장 쫓아낼 방도를 연구하느라 그 와중에도 두개골이 몹시도 바빴던 밤이었다. 이윽고 아침이 오고 남편과 딸아이가 집을 나가자 그녀는 서슬퍼렇게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그리곤 그 남자의 방을 사납게 노크했다. 계집과 사내는 간밤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아직도 한밤중이다. 그녀는 더 세게 방문을 두들겼다. 그러자 방문이 소리도 없이 배시시 열리고 그 안에서 놀랍게도 파파 늙은 노파의 얼굴이 빠끔히 나오는 것이었다. 그 노파의 얼굴은 그녀를 보자 불에 댄 듯 놀라며 인사를 했다. 아이고 주인 아주머니신겨. 지가 어젯밤에 염치도 없이 이래 들어와 자심더. 우리 얼라가 어제 밤중에 돼서야 일이 끝나서 그래 늦게 안 들어와십니까. 죄송스럽심더. 이래 인사도 못 차리고 예. 노파가 어쩔 줄을 모르고 굽실굽실 하는 바람에 그녀도 얼떨결에 같이 굽실굽실 하였다. 노파는 온화하고 겸손한 웃음기가 만면에 가득하였다. 네, 모친이시군요. 괜찮습니다. 그럼 쉬세요. 그녀는 황황히 인사를 끝내고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밤새도록 그녀는 저 남자가 젊은 여자를 끌어안고 자는 광경만 상상하느라 눈이 뒤집힐 뻔하였다. 하여간 그녀의 집에서 뭔가 수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으로 조금 마음이 풀리긴 하였지만 그렇다고 영 마음이 편해진 것만은 아니었다. 노인은 이튿날도 그 이튿날도 가지 않았다. 아마도 저렇게 있다가 일주일쯤 후 아들의 이사를 도와주고 갈 참인가 보다고 그녀는 나름대로 마음씨 좋은 주인이 되려고 애를 썼다. 노인은 일요일과 수요일에 예배당에도 다녀왔다. 그 남자는 집을 구하러 다니는지 한껏 바빠 보였다. 일주일에서 이틀이 남았을 때 2층의 남자가 아래층으로 내려와 그녀를 찾았다. 아주머니, 다행히 방을 구했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 잘 됐네요. 그녀는 상대방이 민망할 만큼 반색을 했다. 그런데요, 이삿날이 한 이틀 늦어질 것 같은데 어쩌죠? 제가 잠깐 중국 출장을 다녀오게 되어서요. 돌아오면 이튿날 바로 방을 비워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박정할 수가 없었다. 네, 그러시죠 뭐. 그러면 모친은 어떻게? 그게요, 아주머니. 저 보문동에 누님이 살고 있는데요. 거기 모셔다 놓으면 되는데 마침 누님 내외가 유럽 여행 중이랍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계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뭐 안 된다고 하시면
천상 이틀간 여관에 계시라고 해야겠죠. 아주머니께서 이틀만 편리를 봐주시면 정말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일이 빨리 끝나면 내일이라도 돌아오고 늦어도 모레까지는 틀림없이 돌아옵니다. 좀 안 될까요? 그녀는 또 박정할 수가 없었다. 노인을 여관에 혼자 보낼 수는 없었다. 네, 할 수 없죠 뭐. 그러세요. 그녀의 입은 어느새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다음 날 그 남자는 출장길에 오르면서 또 그녀를 찾았다. 아주머니, 이거 좀 잠깐 맡아주세요. 그 남자가 보여주는 서류 봉투에는 돈이 들어 있었다. 아니, 모친께 맡기지 왜 내가 맡아요? 아유, 엄마한테 맡기면 바로 교회로 직행합니다. 그냥 아주머니가 이틀만 맡아주세요. 혹시 압니까? 중국행 비행기가 사고라도 그러면 어떻게 될지요? 하하, 농담입니다. 그럼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녀는 농담이라는 그 남자의 말에 괜히 가슴이 철렁하며 기분이 나빴다. 그럼 저는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 남자는 얼른 돈이 든 봉투를 탁자 위에다 놓고는 나가버렸다. 돈은 100만 원이었다. 그 남자가 떠나고 난 2층에는 이제 그 남자의 모친이 마음 놓고 살림을 사는 것 같았다. 그 남자와는 달리 별로 조심하는 기색도 없었다. 노파는 마음 놓고 도마질을 하고 때때로 구수한 된장국 냄새나 시원한 콩나물국 냄새가 태연하게 그녀의 입맛까지 자극을 하는 것이었다. 아들에게 단단히 교육을 받았는지 아래층에는 얼씬도 하지 않거니와 2층 거실 소파에 앉았다가도 그녀가 방에서 나오는 김이라도 보이면 얼른 방 안으로 들어가는 눈치였다. 하루 종일 들릴 듯 말 듯 조그맣게 TV를 켜놓고 화장실에서 빨래를 하거나 쌀 씻는 소리를 들으며 아, 내 집이 이렇게 망가져 버리는구나. 그녀는 탄식했다. 하지만 이제 곧 끝날 것이었다. 하루 이틀 늦어도 사흘 후면 끝날 것이었다. 그 남자가 중국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그때는 이 지옥 같은 생활도 깨끗하게 끝날 것이고 그녀의 집은 예전처럼 물속인 듯 고요히 본연의 품위를 찾을 것이었다. 그녀는 하루하루가 여삼추 같아서 어서 시간이 흘러 3일 후가 되기를 기다리느라 하게 모가지가 될 판이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 남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생사마저 알 수 없었다. 그 남자가 떠나고 일주일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자 그녀는 노파와 단판을 지었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지도 모르겠심더. 아니, 모친이 모르면 누가 안단 말이에요. 글쎄, 뭐 중국엔가 월남엔가 돈 벌러 간다 하기도 하고 좀 걸릴 끼라 캐심더. 그녀는 드디어 폭발했다. 이 인간이 기어이 나를 미쳐버리게 만드는구나. 그녀가 나가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도 훈연히 나가겠다고 해놓고 그녀를 죄책감까지 들게 하더니 이 인간이 끝까지 나를 돌아버리게 하는구나.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요? 그럼 떠날 때 내일 오겠다 모레 오겠다 한 말이 아주 작정하고 거짓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녀는 분을 못 참고 길길이 뛰었다. 할머니고 뭐고 내일 당장 얻어두었다던 집으로 나가라고 했다. 나도 더는 못 참겠네요. 아들이 나갈 때 방을 얻어두었다고 했으니 그리로 이사하세요. 내가 이삿짐 센터에 연락할 테니 지금부터 짐 꾸리세요. 주인 아주머니요. 지가 그 집이 어딘 줄 알겠습니까? 그러고 방 얻었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 예. 정말 미치고 환장한다는 말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말이었다. 그녀는 어쨌거나 이들을 몰아내야 했다. 그것만이 그녀가 살 길이었다. 그녀는 그 노파와 그 방의 모든 소지품을 뒤지고 털어냈지만 방을 계약한 따위는 없었다. 방을 얻었다는 말은 정말로 없으심더. 그래서요. 그래서 어쩔래요?
그녀는 고함 소리가 터져 나오려는 입을 막았다. 아휴, 할머니, 아들이 떠날 때요. 나한테 100만 원을 맡기고 갔어요. 그거 내 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방 알아보세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당장 나서요. 같이 다닐 생각이었다. 이 노파에게서 벗어나려면 그 도리밖엔 딴 방법이 없었다. 노파에게 맡겼다간 지지부지 하세월이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남자의 말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하며 예배당에다 갖다 바칠지도 모를 일이고, 그렇게 되면 저 오갈 데 없는 노파를 평생 데리고 있어야 할 엄청난 불상사가 될 것이었다. 그러나 방은 없었다. 돈 100만 원으로 노파를 내보낼 수 있는 방은 없었다. 보증금도 없었고 또 얼마간을 떼어놨다가 노파의 아들이 돌아오는 날까지 연명할 만큼의 돈도 남겨줘야 했다. 노인을 데리고 하루 종일을 다녔다. 그녀가 땀을 뻘뻘 흘리며 돌아다니는데도 노파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견도 없이 그저 그녀의 뒤만 쭈렁쭈렁 따라다니기만 하였다. 길을 걸으면서 이 무슨 난데없이 닥친 횡액인가 싶어 그녀는 기가 막혔다. 할머니, 이제 어떡할래요? 지친 다리를 칼국수집에 부려놓고 앉아 그녀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절망하며 노인에게 물었다. 글게요. 지는 아무데도 갈 데가 없심더. 노파의 말대로였다. 노파가 터놓는 말은 더더욱 기통 막히는 말이었다. 그 남자가 광고 사업을 한다는 말도 거짓말이었다. 노파는 평생 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신은 경남 진영에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들이 데리러 와 방을 빼서 그날 그녀의 집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보문동에 살고 있다는 딸은 있지도 않은 딸이었고 친척도 인척도 아는 이가 없다고 노파는 굳게 입을 다물었다. 그러니까 그 남자는 노파의 시골방을 정리하고 그녀의 집에다 100만 원으로 노인을 맡기고 나머지 돈으로 도망을 친 것이었다. 노인이 불편 없이 살 수 있는 살림살이를 고물 일색으로 사들여 놓고 달아난 거였다. 끊임없이 중고 살림을 사들인 이유였다. 그녀는 이것저것 생각하니 기가 막혀 화도 낼 수 없었다. 칼국수 그릇을 앞에 놓고 그녀는 멀거니 노파를 보고 있었다. 아니, 딱히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앞을 보고 있었는데 거기 노파가 있었을 것이었다. 아주머니요, 지가 죽은 듯 있겠심더. 아들이 올 때까지 청소하락하면 청소하고 빨래하락하시면 빨래를 하고 음식을 하락하시면 음식을 하겠심더. 힘 닿는 대로 하겠심더. 극하다 보면 가도 오겠지에.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화가 난다기보다 더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녀는 말없이 노파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할머니, 제 말 잘 들으세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2층에 계세요. 그 대신 2층에서 밥하고 살림하는 건 안 돼요. 밥값 내라고 안 할 테니까 식사 때는 우리랑 같이 먹어요. 나는 저 2층 화장실에서 쌀 씻어 밥 해 먹고 설거지하는 소리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만 약속하면 돼요. 어떡할래요? 노파는 그런 폐는 끼칠 수 없다고 펄쩍 뛰었다. 물론 그것이 노파의 착한 심성인 줄은 알았지만 그녀는 노파에게 친절히 설명해주고 싶은 마음조차 없었다. 그거 못하면 나가야죠. 그녀가 쌀쌀맞게 말했다. 그날부터 노파는 그녀와 한 식구가 되었다. 물론 노파는 한 번도 그녀의 식구들과 식사를 같이 하지는 않았다. 식구가 다 먹고 난 다음이면 노파는 용케도 시간 맞춰 그림자처럼 아래층으로 내려와 밥을 먹곤 다시 그림자처럼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2층 그네의 공간으로 올라갔다. 식구들이 없는 한낮이면 노파는 살금살금 나와 청소를 했다. 그녀가 집 일에 관여하는 것을 질색하였으므로 노파는 그녀만 보면 겁을 내며 안으로 숨어들었다.
그녀도 노파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큰 볼일 없이는 2층으로 올라가지 않았으니 온전히 2층은 노파의 공간이 되어버렸다. 천성이 바지런한 듯 노파는 잠시도 손을 놀리지 않았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코너를 기점으로 2층과 아래층의 구획 정리가 확실히 되어버렸다. 올라가는 계단은 늘 먼지 하나 없었다. 그네는 하루 종일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림자처럼 다니며 2층의 온 유리창을 얼음처럼 닦아놓았다. 2층의 집기들은 닦이고 또 닦이어 언제나 반짝반짝 빛이 났다. 일요일이면 노파는 정갈이 옷을 갈아입고 성경책 가방을 들고 예배당에 나갔다. 어느 날은 목사님이란 남자를 포함해 한때의 신도들을 몰고 들이닥치는 것이었다. 새로운 신도의 집을 축복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고 목사가 말했다. 노파가 여기가 그네 집이라고 말한 것 같았다. 그녀는 일단 기분이 나빴지만 복을 빈다는 말에 마음이 약해져서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다. 그들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도를 바치느라 1시간이나 걸렸다. 들어보면 서두만 다를 뿐 종당에는 다 한 소리였다. 그 중에서 노파의 기도가 제일 간절하였다. 노파는 먼저 멀리 어디론가 떠난 아들의 안전을 비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으니 앞으로도 주님의 뜻대로 하라고 했다. 그러곤 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그네에게 베풀어주는 의롭고 착한 주인집에 축복을 내리시고 군에 간 주인집 아들의 안녕까지 빠짐없이 챙겨 비는 노파의 기도는 사뭇 경건하였다. 과연 노파는 주님의 뜻에 맡겼는지 아들이 돌아오지 않아도 별로 걱정을 하지 않는 눈치였다. 모든 것은 주님의 뜻이어서 아들이 돌아오는 것도 돌아오지 않는 것도 주님의 뜻이라고 했다. 노파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산다고도 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대답조차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싶었으나 그녀는 말 섞기가 싫어 그만두었다. 그녀는 노파가 수시로 대문을 들락거리는 것도 마땅치 않았지만 그렇다고 저렇게 독실한 신앙생활까지 못하게 하는 것에는 그녀의 양심이 가르치는 바 있어 예배당 가는 것까지는 묵인하였다. 하지만 앞으론 구역 예배 모임을 이유로 사람들을 몰고 오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단단히 일렀다. 그 와중에도 노인은 그녀에게 포교를 하려는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세월은 흘러갔다. 노인이 들어올 때 입대했던 아들이 제대하고 돌아오고도 세월은 더 흘렀다. 결국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해서 잘 살아가는 동물이었다. 노파도 그녀도 결국엔 서로에게 조금씩 익숙해지며 살아갔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이었다. 남편은 오랜만에 공 치러 푸른 필드를 찾아 나가고 딸도 데이트하러 나갔다. 그녀는 소파에 기대어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다. 책과 예쁜 여자의 공통점은 보면 볼수록 자고 싶어진다는 말이 있더니 과연 요즘 그녀는 책만 들여다봤다 하면 한 페이지를 못 넘기고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깨어보니 눈앞이 뿌였다. 그리고 뭔가가 심하게 타는 냄새도 났다. 화들짝 놀라 주방으로 달려가 봤지만 주방은 저 홀로 잠잠했다. 자욱한 연기를 찾아 2층으로 올라가자 2층 전체가 연기로 휩싸여 있었다. 연기의 진원지를 찾아 허둥지둥 노파의 방을 통과해 화장실 문을 열자 시커먼 연기가 왈칵 몰려나왔다. 부스터 위에선 아직도 시커먼 연기가 뭉게뭉게 솟고 있는 중이었다. 노파가 스테인레스 대야에 속옷등을 부리에 얹어놓고 교회에 가버린 것이었다. 대야 안의 옷들은 이미 새까만 숫덩이가 된 지 오래고 그 위에 뚜껑으로 덮어놓았던 플라스틱 대야까지 다 녹아내려서 스테인레스 대야 바닥에 눌러붙어 타고 있었다. 그녀가 황황히 불을 끄고 문을 있는 대로 열고 선풍기를 틀어 연기를 내보내어 환기를 시키려 하였지만 수습은 쉽지 않을 것이었다. 비누 청소론 어림도 없고 도배까지 새로 해야 할 판이었다. 예배당에서 돌아와 사태를 알아차린 노파는
그녀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먼저 납작 엎드렸다. 할머니, 정말 살 수가 없네요. 일어나기나 해요. 아임도 지가 죽을 죄를 지심도 지가 고마 죽어야 할 낀데 이래 폐를 끼치는 것도 모자라 이런 큰 저지레를 치고 지가 이 죄를 어찌 갚겠습니까? 아이고. 노파는 숨이 넘어가도록 바닥에다 코를 댔다 뗐다 했다. 됐어요. 집에 불이 안 났으니 망정이지. 집이 비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고 됐네요. 할머니가 하나님한테 안 갔으면 이런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녀는 노파가 그 와중에도 하나님 운운하는 것이 꼴보기 싫어 쌀쌀맞게 쏴붙였다. 그리고 이참에 노파를 아래층으로 불러내렸다. 노파를 2층에 그대로 뒀다간 또 무슨 사고가 날지 도무지 마음 놓고 살 수가 없었다. 2층 왼쪽 방에 있는 노인의 짐들은 꾸려져 차고로 들어갔다. 모두 그 남자가 사들인 중고품들이었다. 노파의 옷가지와 텔레비전 세트만 갖고 내려와 아래층 문간방에 들여주었다. 노인은 몹시도 언짢아 하고 싫은 기색이 역력했지만 지은 죄가 막심하니 이렇다 저렇다 내색할 처지가 아니었다. 아래층으로 내려온 노인은 극도로 주인의 눈치를 살피며 그러나 살금살금 몸을 움직였다. 마른 수건으로 텔레비전을 닦고 탁자를 정리하고 빨래를 걷어 개키고 마당에 나가 풀도 뽑았다. 그녀도 모른 척 해주었다. 아닌 게 아니라 노인이 들어온 후 그녀의 집은 몰라보게 깨끗해졌다. 대문 앞은 물론 골목 이쪽 저쪽 끝까지 늘 깨끗이 쓸려 있었다. 노인이 골목을 쓸면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은 지레 그녀의 시어머니거나 친정 모친쯤으로 알고 인사를 하였다. 그녀도 굳이 얼토당토하는 관계의 노인과 식구가 된 내력을 일일이 설명할 일도 아니어서 그냥 두었다. 어느 날 노인이 냉장고 청소를 하다가 그녀에게 들켰다. 노인은 몸을 가만 놔두면 못 견디는 것 같았다. 아주머니요, 지가 하루 종일 성한 두 손을 일에 맞잡고 있을라카이 죽게 심더. 생병이 날라 안 갑니까? 지가 그저 노는 손에 마루도 좀 닦고 걸레질도 좀 하고 그래 살그러 해주이소. 예? 노인은 바지런했다. 아침 일찍 골목을 쓸어놓고는 마당의 잔디에 풀을 뽑고 유리창을 닦았다. 그녀가 외출한 날은 식구들이 벗어놓은 잔 옷가지들을 손빨래를 하여 햇볕이 짱짱한 마당에 널었다. 거실이건 방이건 머리카락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 남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연락도 없었다. 그 남자가 없어진 직후부터 어렴풋이 예상하고 걱정했던 것이 마침내 현실이 된 것이었다. 노인 역시 사태의 진상을 알아차리는 것 같았다. 그네의 아들이 그네를 이 집에 버리고 달아나 버렸다는 사실을 싫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노인은 이제 몸으로라도 때우겠다는 듯이 집안일을 작정하고 나섰다. 그녀가 미루어둔 설거지를 하고 그녀가 없으면 그녀 대신 밥하고 냉장고를 뒤져 반찬도 만들었다. 딸아이까지 허물벗듯 벗어놓은 옷가지들을 일일이 정리하고 날마다 깨끗이 청소해주는 노인을 싫어하지 않았다. 딸아이는 노인에게 로션도 사주고 노인이 예배당에 갈 때마다 연보돈도 가끔 주는 것 같았다. 군에서 제대한 아들은 한술 더 떠 가관이었다. 밤이 되면 흡사 제 할머니라도 되는 듯 제 방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놀았다. 뭘 하고 노나 하고 몰래 들여다보면 아들과 노인은 침대에 함께 올라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동문서답을 하며 놀고 있었다. 노인은 그렇게 이제 그녀의 식구가 되었다. 그녀는 결국 바지런하고 성실한 무임금의 파출부 할머니를 얻어들인 셈이었다. 그러나 그게 어디 간단한 문제이던가. 팔순의 노인을 들인다는 것은 여느 파출부를 들였다가 언제라도 내보낼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저러다 덜컥 몹쓸 병에라도 걸리면 이제 곧 겨울이 닥칠 텐데 예배당에라도 가다가 얼음길에 미끄러져 엉치뼈라도 무너지면 그녀의 시어머니도 어느 해 겨울 빙판에 넘어져 골반뼈가 내려앉아 그 길로 3년 동안 수술과 입퇴원을 번갈아 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생각하면 할수록 노인을 붙이는 일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닌 것만 같았다. 생각 끝에 그녀는 노인의 거처가 될 시설을 알아보러 동회로 구청으로 서울시 복지과로 찾아다녔다.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면 식구들은 그녀가 너무 인정이 없다고 말했다. 아들이 말했다. 엄마, 곧 연말인데 다른 사람들은 일부러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좋은 일을 하는데 우리 집은 불쌍한 할머니 쫓아낼 국리를 하는 건 너무하지 않을까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좋은 일 하자 생각하시고 할머니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만이라도 엄마가 좀 참으세요. 그녀야 이제 와서 참고 말고 할 것도 없었다. 이제는 저 노인이 온통 살림을 맡아 해주고 있으니 그녀로선 여간 편한 게 아닌 일이었다. 김치거리를 사다 놓으면 김치를 담가 놓고 장보기만 해놓으면 찌개든 국이든 구수한 손맛을 내어 식탁을 차렸다. 남편도 아이들도 또 그녀도 좋았다. 바야흐로 무임금 파출부 노인으로 하여 그녀의 팔자가 늘어질 판이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저렇게 좋아하니 이것도 무슨 인연인가 싶기도 하여 이제는 매정하게 시설로 보낼 수도 없을 것 같았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그녀가 책임질 수도 없는 일 아닌가. 그녀는 난감하다. 아이고, 아주머니가 멸치를 맛있는 걸로 참 잘 사셨네 예. 오늘도 그녀는 볕바른 거실 한쪽에 앉아 멸치를 일일이 다듬고 앉아있는 저 바지런한 노인을 어째야 좋을지 머리를 싸맨다.